大家好. 엠브레입니다. 이제 다음 편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구해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집을 통상 구하는 그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한테 강력한 권한으로 손에 쥐어진 권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적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 다른 영상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그 오피스텔을 계약하시다 보면 법적이지 않은 사실적인 그런 곤란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집을 구하실 때 가장 지금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일상적인 우리가 쓰는 용어와 법률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으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전세라고 단어를 쓰는 용어와 법전에서 전세라고 하는 용어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률 용어로서 전세냐 전세가 아니냐, 이 기준은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등기부에, 아까 전에 이 전 영상에서 제가 등기부 보는 법을 말씀드렸을 때, 등기부에 만약에 그 이제 을구에 전세권자 김수요, 신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전세권자인 거고, 그러니까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게 되면은, 암만 우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우리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계약서를, 전세 계약서를 썼다고 한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전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 밑에 이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전세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되는데, 민법은 전세권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물권 중에 하나로 전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민법은 임대차는 이제 전세가 아닌 임대차 같은 경우는 채권으로서 상당히 약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우리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 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민법 규정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임대차가 월세를 내는 경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월세는 내가 꼬박꼬박 내는 게 아닌데 한목에 2억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세금을 주고 우리가 이건 전세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전세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임대차인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한 5억, 10억 이렇게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갔을 때, 그때는 등기부에 실제로 전세권자라고 해서 등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 거래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이런 경우에 전세에 있어서는 그 전세권 등기를 해주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제 등기 여부에 따라서 달리는 건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그 아파트 전세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법률상으로도 전세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나 이번에 전세 잘 구했다, 1억 원짜리다, 1억 원짜리 구했다 그랬을 때, 그 전세는 이제 등기가 되지 않는 전세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냥 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는 것도 임대차, 사글세, 깔세 다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확실히 정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이제 헷갈리지가 않으신데요. 보시다시피 결국에 딴 건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등기부에 전세권자로 내 이름이 들어가면 이제 민법상 전세권인 거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그냥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들 헷갈리시니까 다시 한번 썼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약한 보호를 받지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법에 따라서 상당히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그 취지를 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법은 사실은 어느 하나를 뭐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타 이제 몇몇 법들은 아예 어느 한쪽 당사자를 보호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법들이 있는데요. 근데 가장 이 법이 강력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취하는 자유 경제, 뭐 시장 경제겠죠. 근데 그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다가 뭐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아니면 뭐 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임대차 기간을 2년을 보장한다 하지만 나는 1년만 살겠다, 임차인은 절대 1년 이상 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 쳤을 때 이런 계약의 효력은 다 무효입니다. 근데 편면적 무효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이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1년이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했나 했을 때, 이제 들어가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 기간이 1년이라고 주장을 해도 되고 법에 따라서 2년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선택권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법에서 최소 2년이라고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 계약서에다 분명히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불문하고 무조건 1년이다라고 할지언정 그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 법이고, 실제로 그 권리를 옵션을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강력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건 참 항상 감사한 일이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은 진짜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엄청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법리를 말씀하신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약을 할 때 사실 뭐 제 직업을 밝히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요, 그 사장님 그 법적으로 문제 많습니다, 그렇게 계약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이 진짜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네 하고 이제 돌아서곤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어디까지나 그 모든 신뢰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등기부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집 괜찮다 싶으시면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 방법은 앞선 영상, 이 직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할 줄 아셔야 이제 사회인으로 첫 발을 디뎠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요즘 어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신뢰하는 편이고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실제로 뭐 당연하지만 이제 집은 실제로 그 집에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물도 뭐 한 1분 틀어보는 게 아니라 물 한 10분 틀어놓고 뭐 마지막에 녹물이 나오지 않는지, 온수가 뭐 계속 잘 나오는지, 뭐 에어컨이 뭐 틀어놓은 다음에 한 1, 2분은 괜찮은데 한 3, 4분 지나면 덜덜거리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일 때는 저도 그랬습니다만 왠지 거기 같이 온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분 시간 뺏는 게 미안해서 대충 이 정도면 좋네요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1년 내내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게 이 중개수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개수수료는 결국 그러니까 꼭 그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협상의 대상인데,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중개수수료, 그 법에서 정하는 법정 중개수수료라는 거는 그냥 맥시멈 한도인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거기다 이제 넣으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다 넣으시면은,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공인중개사분의 중개수수료의 한도, 맥시멈을 이제 네이버가 알려줄 겁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 한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액수로는 뭐 10,0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얼마로 협의가 되든 그 합의만 되면 사실은 그게 정당한 중개수수료가 되는 거지, 그 금액을 꼭 맥스로 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중간에 뭐에서 에어컨이 잘못됐다라든지 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뭐 편의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뭐 많이 깎는 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근데 어디까지 못 깎는 게 아니라 깎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신 이유가,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분께서 그러니까 최고 한도 액수에 거의 근접한 액수를 인쇄를 해가지고 계약서를 이제 임대인 임차인한테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프린트된 활자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건드리면 수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인쇄물로 제시되어 있다 한들 몇 번이고 인쇄를 다시 해주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 권리인 거죠, 당연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게 중개수수료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연속된 영상 촬영에. 그래서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와 다르게,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허위 매물이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우리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다시피 뭐 확인 매물이다 이렇게 해놔도 결국 가면 매물 없습니다. 그래서 가고 나면 안타깝게 지금 방금 나갔네요.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돌아다니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이거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 뭐 이렇게 빌라 이런 것들을 구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집이다 이런 제안을 거는 집도 많고, 뭐 이건 단기 임대다 해서 뭐 2달 이상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제안들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도록 제안을 하는 그런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이렇게 뭐 당연히 계좌이체로 받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전입신고를 했다라 했을 때는 국세청이 이 돈이 그러니까 불로소득으로서 이렇게 이제 월세를 받은 거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은 그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청도 파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절세 내지 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계약서에다가 전입신고 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로 전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어떤 손해배상을 손해액을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그거를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호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법은 멀고 주몽은 가깝기 때문에 만약 현실적으로 뭐 집주인이 계속 와서 띵똥띵똥 이렇게 누른다 했을 때는 이거 상당히 주거의 안정이 해지겠죠. 그다음에 권장을 해드릴 수는 없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방법이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단기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약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계약 물건을 이제 물색을 하셨다 했을 때 이제 계약 체결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전 영상에서 등기부 보는 법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계약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등기부에서 그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요 부분 갑구 부분에 그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소유권자 그 사람이 실제로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등기부에 있는 주소와 그 사람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제시한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번호와 이제 일치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까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개의 경우는 소유자가 직접 나오질 않고 공인중개사분한테 위임을 하거나 뭐 자기 배우자한테 위임을 하거나 자녀분한테 위임하거나 뭐 여러 군데다 위임을 해놓습니다. 하다 보니까 직접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사실 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라면은 첫째로는 그 대리인 위임인이라고 나왔던 수임이라고 나왔던 그분의 신분증, 그리고 이제 그 인감도장, 그러니까 소유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아무도장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그러니까 부동산 매도용, 그러니까 이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만 첫째로는 이제 위임인이, 그러니까 수임인이 그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 그
대리인 이 부분 이렇게 다음 영상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자가 나오는지 아니면 위임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게 이 특히 부부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남편 소유의 아파트인데 남편이 뭐 출근해가지고 이제 가정주부이신 뭐 아내분이 계약을 체결하러 나오신 겁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는 뭐 부부니까 뭐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법적으로 그거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부부라고 할지언정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심지어는 부부 공동 소유다 하도 안 됩니다. 왜냐면 공동 소유의 기본은 이제 지분이 균등한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뭐 등기는 돼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남편하고 와이프가 이제 같이 이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한데 그러니까 지분이 2분의 1, 즉 50%입니다. 근데 50%를 50.1%, 0.1이라도 초과를 하고 있어야만 그게 과반수인 거지. 50%는 과반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를 놓을 권한이 없는 거고 그래서 공동 소유이든 뭐 아니면 뭐 남편 단독 소유이든 결국에는 그 이제 배우자분이 나한테 임차를 해줄 적법한 권한을 가지려면 그 남편의 그 위임을 받아와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그 인감증명서 그리고 남편도 인감도장이 날인이 된 그 위임장 그리고 그런 신분증 이런 것들 다 나한테 제시를 해줘야 이렇게 적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겠고요. 좀 요 옆에 뭐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은 실제로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신탁회사, 수탁회사, 시행사, 시공사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이렇게 결부가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등기가 이전되고 뭐 담보가 설정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결국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 그런 회사랑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오피스텔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탁회사가 훨씬 더 갑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 건물에 가에서 마지막 소유자는 지금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데 신탁회사 자기들이 일하기가 귀찮으니까 을인 이제 수탁회사한테 일을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집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등기부에는 신탁회사 이름이 마지막에 있는 건 맞는데 이거 그냥 수탁회사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도 문제 생긴 적 없었다. 그냥 수탁회사랑 그쪽 직원이랑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돈도 그쪽을 넣으시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말 말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보증금 나중에 100%다 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써놨던 거고요. 생각보다 주의하셔야겠죠. 왜냐면 보증금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증금, 월세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반드시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계약 당사자 명의 통장으로 꼭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 당사자 명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소유자 명의, 그 부동산의 그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내가 직접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래를 하다 보면 분명히 집주인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뭐 보증금 3천을 낼 거면 그 3천만 원을 그러니까 전 임차인한테 직접 좀 쏴달라. 나 귀찮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진짜 거기에 있어서 그 귀찮은 것보다는 명확하게 우리가 법률 관계를 깔끔하게 안전하게 합시다 라고 제안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그런 임대인 집주인이라 했을 때는 그런 분과 어떤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월세는 그 소유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간단한 팁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이제 한 10% 정도의 이제 계약금을 이제 입금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입주하게 되는 날에 이제 잔금하고 보증금을 이제 입금을 함으로써 이제 대금 지급을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날 근데 인도를 받게 될 텐데 이날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비 완납 확인증이라는 걸 이제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둬야 깔끔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이 건물 내가 지금 임차한 방에 이전에 살던 사람이
뭐 가스비라든지 관리비라는 것들을 안 내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깔끔하게 정산이 다 끝난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원룸에 살 때랑 다르게 이게 오피스텔에 넘어오는 순간,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붙게 됩니다. 해가지고 관리비가 상당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한 몇 달치만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완납 확인증이라는 거를 같이 교부를 받는 걸 동시이행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도 약간 흥분을 해서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서 말이 길어진데 이제부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분께서 이제 계약 체결 날 이제 매도인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한테 제공해주는 그 계약서, 비록 프린트되어 있는 문서라고 할지언정 얼마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 협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약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수습 기간이 끝나서 뭐 전근을 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뭐 1년, 2년으로 정했다 한들 뭐 전근 회사에서 갈아서 어쩔 수 없이 방을 빼게 되는 경우에는 뭐 중도에 내가 해지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얘처럼 이런 특약을 넣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법을 모른다 해서 꼭 멋있는 문장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요구들을 하면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이 그 문구를 작성해서 이제 프린트를 다시 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공인중개사분께서 그런 건 없다 했을 때는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적 자치, 계약 자유 원칙이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특약들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는 했었지만 영상의 길이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간단하게는 계약금이라는 것을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됐다, 앞으로 이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걸 이제 증거로 이제 삼는 돈인데요. 증거금인데 뭐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건 없는데 우리가 관행상 그 전체 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 양 당사자가 이 계약이 절대 그러니까 무효화되지 않게끔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금 뭐 90%, 95%까지 뭐 늘리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의 의미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약의 끝에 완벽히 이제 이행이 되기 전에 중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싶을 때 그 권리를 이제 유보를 해놓는 것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계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했을 때는 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이미 지급했던 1,000만 원 내가 그거 안 돌려받을 테니까 이 계약 무효로 하겠다, 없는 걸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제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네가 줬던 1,000만 원 주고 거기 내가 1,000만 원 더 얹어 줄 테니까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자, 난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임대하겠다, 뭐 이런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제 소급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계약금의 의미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수선 의무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큰 틀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고치기가 어려운 거, 장기간이 필요한 거는 임대인,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비용이 들지 않는 거는 임차인, 이런 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일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임대인일 것이고, 뭐 전등 이런 것들이 임차인일 것이고,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께서 네이버에 검색하시다 보면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길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막 급하게 이제 넘어왔었는데, 이 옆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다음 영상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지금 누락했거나 또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또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요 밑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즐거운 밤 되세요. 네, 빠이.